완전히 V자 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란 말이죠. 세계 경제 회복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 회복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V자, U자, W자, 그 다음에 L자, 이런 게 많이 알려진 건데, V자 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U자로 회복된다. 특히 뭐 저희 부동산 주로 다루니까 V자 반등하면은 바로 수요 회복되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조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U자 반등할 거기 때문에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상 장기간 침체돼서 L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W자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2차 팬데믹 터진다 얘기했는데 W자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무슨 얘기를 해요? K자를 만들어가지고 양극화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유명 스타 강사들 보면은 강남이나 마용성, 판교 이런 데를 또 나눠놓고서 이런 데는 입지가 좋으니까 계속 상승하고 뭐 다른 데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지역들만 또 찝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죠. 어차피 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떨어지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 유도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게 부동산에 한정돼서 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라서 K자 될 거니까 오를 거는 계속 오를 거니까 잡아라. 이런 형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더라. 럼프형 확진 나왔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시계제로 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앞이 깜깜하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럼프형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랑 아예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영향을 줬다. 거기다가 지금 대선 준비 중이라서 바이든이랑 경쟁 구도인데, 이 확진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영향 주면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뭐 지지율은 이쪽이 높지만 투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는 장담할 수는 없죠. 세계 고용위기 역시 시계제로죠. 그리고 유럽도 2차 팬데믹 임박하고 있고 확산 속도 그대로 늘어나고 있다. 잔존 확진자 수는 뭐 어차피 누적되는 거니까 치료보다 확진이 많으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신규 확진자 수도 점점 더 증가 추세로 있다. 전염성이 높아졌죠. 한 명이 10명 정도 감염시킨다. 지금 감염자가 한 명에서 10명으로 늘었으면 사람들이 더 주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명당 4명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10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면 40명이 감염 위험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 전염성 높은 변종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죠. 백신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나왔다고 했는데 믿을 게 못 되죠. 거기다가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확진자 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자로 가산하지 않는다, 통계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고용 문제죠. 고용 문제 되기 전에 소비 문제가 생겼죠. 소비가 안 된다. 특히 관광 이런 쪽에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뭐 심해지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2.5단계 올라가서 배달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될 만한 여력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옮을 수 있으니까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면은 매출이 주니까 고용이 줄어들죠. 그랬을 때 이 고용에 대한 정책으로 가장 크게 나뉘는 게 미국과 유럽의 방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방식 따라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업급여 이런 형식으로 기본소득 형식으로 준다.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 뭐 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형식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거 풀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근로지원금 통해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해고를 못하게 막고 소비가 안 돌아가는데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근로를 단축시키면서 임금 약간 줄여가고 근로지원금으로 추가해서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 주요국들 실업률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독일 같은 경우 천천히 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확 늘었다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 오히려 늘었죠. 스페인은 늘고 있고, 영국은 거의 유지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지금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를 돌리기 시작한 거라서 실업률은 줄었지만 다시 얼마나 더 퍼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금융위기 때 주요국 실업률 변동이 보통 어떻게 되냐,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원래 원체 경제 상황이 안 좋죠. 확 는다. 미국 같은 경우 확 늘어나고 있죠. 경기 민감도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실업률이 얼마나 영향을 주냐.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나왔다. 이건 통계의 오류죠. 사실상 경제 위기가 왔다고 고용이 더 늘어나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만큼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경기보다는 다른 영향이 좀 클 때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크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미중 1이죠.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국제사회에서 나가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망가졌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모양이다. 노동소득이 4천조 원 증발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항상 뭐라 그래요?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이 거품이 생기고 있다. 근로소득은 줄고 불로소득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불로소득도 자산시장 거품으로 해서 뭐 유동성 증가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곧 망가진다. 그렇게 망가진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었죠.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이라든가 현재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너무 찍어내다가 망가질 수 있다. 일본처럼 그냥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버틸 수도 있지만 일본 경기 침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유동성 증가로 화폐가치 하락시키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가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있을 텐데 살아나기 한계가 있죠. 고용군을 계속 깊어지고 있고요. 실업자 피해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위 일자리 380만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되돌리는데 수년 걸린다. 경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영구 실업자 수 엄청나게 늘어났다. 더 늘어날 가능성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비경제활동 아예 일할 생각 안 하는 분들은 통계를 안 잡고 실업률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인원들 중에서 4.2%다. 적진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영구 실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일본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실업률 3%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더 그런 게 경제를 살렸던 세대는 은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돼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 중임에도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더라. 예전에 막 일본 같은 경우 가면은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러고 있는데 회사에서 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었다는 건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실업률 늘어나면서 소비는 어떻게 돼요? 더더욱 안 돌게 되죠. 제가 자꾸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데 금융위기 때 2008, 9년 그때보다 민감 소비 증감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일본 같은 경우 10% 거의 다 됐는데 이때는 8%도 안 됐죠. 일본도 늘은 거죠. 나머지 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가릴 것 없이 다 민간 소득 그때보다 훨씬 작살났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감소되면 경제가 안 돌죠.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억지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동성이 소비가 돌아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부터 자산 거품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돈 모아서 자산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더욱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소비까지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돈이 안 돌죠. 유동성 지급한다고 해서 돈이 안 돌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자산시장에 돈이 몰리니 뭐니 하고 있는데 이미 부자들 발 뺐고 기업들도 현금 확보하고 있죠. 민간 소비 조금 회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역시 소비 심리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거죠.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 아직도 불확실하다. 돈이 안 도니까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많이 떨어져서 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마이너스 된 경우도 나올 정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축수산물 엄청 오르던데요? 마트는 가보고 얘기하는 거냐. 근데 물가 상승률은 요만큼이에요. 얘네만 오른 거죠. 얘네만. 농축수산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 뭐예요? 장마, 폭염, 태풍. 생필품들은 가격이 오르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공업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배추, 무 이런 것들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거품 생기죠. 제사 준비하느라. 경제 위기 땐 보통 그러죠. 물가 상승률은 저조의 짐에 비해서 생필품 가격은 폭등한다. 그래서 생필품을 위주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생필품 물가는 거의 2018년부터 쭉 안정되고 있었죠. 거의. 근데 공산품이나 이런 게 견인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가 상승률 뚝 떨어졌는데 생필품 가격만 쭉 올라갔더라. 식품 인플레이션만 올라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프 똑같이 따라가죠. 식품 인플레이션이 거의 물가 그래프랑 똑같이 따라가더라. 물론 상승률이 조금 더 컸다. 요거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2019년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죠. 그리고 극복하면서 살아나는 듯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물가는 주저앉았다. 근데 식품 인플레이션 가격은 계속 올라가더라. 생필품 가격이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휘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식품 물가가 오히려 안정되고 공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상승세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극복했다고 하는데 요거 극복된 거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팬데믹도 터졌고 교역량도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힘들 때만큼 되면 안 되겠죠. 리먼도 가장 힘들 때 터져놓고서 살아나고 있었죠. 유로존 때도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률 아까 이야기했죠? 다 이런 형식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회복 중이라는 거죠. 경제위기 끝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근데 경제위기 이전보다 자산시장에 거품은 생기고 있는데 경제위기는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8월에 예측한 거예요. 3분기는 9월까지죠. 9월 말. 한 달 뒤에는 그래도 석유 이 정도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 수준까지 못 올라갔다. 이렇게 기름값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경제 회복이 그만큼 안 된다. 저 기름이 많이 쓰이는 곳이 뭐 비행기나 배 이런 것처럼 물자나 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사용하는데, 물론 자동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유가가 계속 저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제 유가 위험할 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한 40달러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40달러 안팎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셰일 오일의 생산 비용이 40달러 정도 된다. 안팎이다. 근데 채산성도 안 나오는 금액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계속 경고를 했죠.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 생산량 그때 합의해서 감산해가지고 그나마 가격 유지하고 있는 거죠. 감산 안 했으면 가격 훨씬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었다. 공급을 줄여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 전망 어때요? 8월 대비보다는 조금 나빠졌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올해 내에는 다 마이너스다. 근데 올해 내에 자꾸 자산시장 거품이 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산 거품 끼다가 리만 터졌는데도 거품 끼다가 결국에는 유로존까지 터지면서 한 번 더 박살난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경제 성장률 올라갈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장담할 수 없고 6월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경제 대공황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 세계 대공황도 쭉 떨어졌다가 회복될 것처럼 하지만 생각보다 길게 갔었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위험해지니까 뭐만 늘어요? 부채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도 거의 한 10%가 안 늘었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7% 늘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7% 정도 늘었고 이탈리아는 뭐 거의 32% 정도 되죠. 스페인 28% 정도 늘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16%, 미국 같은 경우도 30% 정도 늘었더라. 이런 식으로 정부 부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그럼 정부 부채 더 발행해가지고 재난지원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 나라들은 유로,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기축통화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 부채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죠. 정부 부채 미친듯이 늘었다. 나라 빚 늘어난다. 뭐 다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왜? 초이노믹스 이후 가계부채 증감률이 10% 이상 찍었다. 2년 연속. 2017년에 대출규제 들어갔죠. 가계부채 억제 많이 된 거예요. 특히 어디 중심으로 많이 됐어요? 주담대. 주담대는 2015년에 가장 몰렸죠. 거의 뭐 14%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다. 그 다음 연도에도 12.몇%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서 감소시킨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낮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 가계부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상 정부 부채를 안 늘렸죠. 이게 거의 안 늘었죠. 이때쯤 2017년까지 영향 받았을 테니까. 거의 안 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초이노믹스 이야기했죠. 리먼 터지고 2010년에 유로존 터지면서 경제가 하향세였는데 지금은 경제위기인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고 그때는 가계부채로 늘렸다. 경제위기도 지금보다 덜한 상황인데 가계부채로 경제성장률만 엄청나게 띄워서 문제가 된다. 이 얘기했었죠. 이거 결국에 다 돌아온다. 언제 돌아와요?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채 40% 막 넘겨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졌고 특히 주담대로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 뛰었고 당연히 월세 늘어나고 부담 커지고 그러면은 비소비 지출 늘어나니까 소비 안 들어가니까 여력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GDP 전망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것인데 문제는 기본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2차 팬데믹 터지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 9월 경제위기에 왔다고 그랬더니 9월 수출 7.7% 증가했는데 웃기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개불도 모르고 나는 거예요. 작년에 9월인데 추석이 올해는 10월로 늦춰졌죠. 그렇다면은 수출 조업 일수가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23일이라고 작년에는 2,300 벌었는데 올해는 26일이라고 2,400 벌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수출 7.7% 늘었는데 에베베 하고 있는 거예요. 조업일수 제외하고 하루 평균 수출액 이게 핵심인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다. 아직 마이너스 상황인 거예요. 전부 다 조금 극복됐더라도. 그리고 원래 9월에 터질 뻔한 거 왜 막혔어요?
2차 팬데믹 터지면서 대출 연장 갔잖아요. 내년 3월까지. 밀어놓은 것 뿐이죠. 내년 3월에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결론, 회복은 되고 있다. 근데 굉장히 더디다. 이거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금방 V자 반등한다는 인간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 입싹 닫고서 뭐 은근슬쩍 갈아타고 있죠. 문제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증가세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소비 감소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유동성만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국 금리만 그대로 2023년까지 가기로 했지 정부에서 돈 푸는 거 멈췄어요. 근데 계속 유동성 장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자산 거품 꺼졌죠. 한번. 미국 같은 경우 금도 그랬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한번 살짝 꺼졌는데 일단은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위험 신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탕주의가 심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너무 비싸니까 내 집 마련하려면은 근로소득화 안 되니까 주식 잡아서 해보자 이런 막 심리까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버티고 있는데 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이자 올리고 우대금리 없애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때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유입되는 유동성만으로 그 다음에 수요 공급으로 오르는 거지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식도 뭣도 모르고 아 저기 계속 오르니까 저기는 무조건 오를 거야 하고 넣는다든가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점 위험에 찍혀 있고 여러 가지 터질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터진다 라고 세뇌만 당하고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비투 조심하고 공부 안 하고서 남들 들어간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빠질 타이밍 놓쳐서 크게 손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무너지지 말라고 제가 지금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비투하고 뭐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력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나라가 살아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나 나몰라 비투 뭐 이런 거 지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